2교시 한번 보겠습니다. 2교시 문제 받고 이제 절망을 할 것이냐 좋아할 것이냐 보면 되죠. 노턴의 정리, 태번의 정리, 밀마의 정리 뭐 꼭 공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보호계정기용 CT. CT에서 가장 중요한 특성이 포화 특성이고 포화 특성을 고려해야 되는 게 보호계정기용 CT를 설명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부분을 쿡 찔러서 이제 질문을 낸 겁니다. 그 다음에 수변전 설비에서 에너지 절감 대책. 그런데 변압기의 에너지 절감 대책. 수변전 설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변압기고 에너지 절감 대책 조금 다른 게 제어나 뭐 피크 제어 이런 게 있지만 역률 제어 이런 것도 있지만 변압기를 어떻게 할 거냐. 그죠? 이게 가장 또 중요한 포인트 나온 거고. 자, 자동 환경 친화적인 자동차. 우리 전기 자동차 공부를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했는데 그래서 KC 기준의 전기 자동차의 KC 기준 이거를 공부하는데 이번 이제 허를 또 훅 찔렀죠. 친환경 자동차, 전기 자동차 할 텐데 그런데 이 안에 내용을 보니까 뭐 친환경적 자동차의 종류, 그 다음에 전용 주차구역 충전 시설 설치 대상, 우리는 충전 설비를 어떻게 구축한다 기준 이거 공부하는데 대상 뭐 대상이냐 아니냐, 전용 주차구역 설치 기준, 충전 시설의 종류 및 설치 수량 이렇게 해놨으니까 얘는 그냥 기준을 그냥 그대로 묻는 문제잖아요. 또 어디에 나오는 기준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여기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거를 우리가 뭐 모르겠어요. 사법고시 공부하시는 분은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이 세상의 모든 법을 다 공부하나요, 혹시? 이제 맞출 수가 없는 문제. 저는 이게 일단 왜 냈을까? 이런 의문이 사실 들고요. 그래도 내 문제 맞출 수 있으면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 아량을 갖고 그냥 이런 문제 낼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해야지 이 혈압이 안 오릅니다. 네, 조명설비 설계 시 배치 방법 뭐 이거 풀 수 있었으면 풀겠다 하면 되겠죠. 그 다음 6번 인하도선 배치 방법이죠. 그래서 여기 건축물이 주어졌는데 높이 가로 세로 이렇게 해놨으니까 여기에서 인하도선을 어떻게 시스템 구축을 할 거냐. 그래서 얘도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는 저는 저 딱 읽으면서 수레부 얘기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밑으로 가니까 또 인하도선이더라고요. 그래서 5문제나 풀 수 있으니까 이제 아주 즐겁게 푸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선택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푸시면 돼요. 4번은 그냥 가볍게 제끼면 되는 거니까. 자, 과연 이 문제를 맞춘 사람이 있다면 진짜로 답안지를 채점을 했는데 누가 맞췄어 이거를. 맞춘 사람이 있다면 나는 조사하고 싶어요, 진짜. 한번 조사해봐야 돼. 공단에서 이런 것도 좀 봐야 됩니다. 이런 문제를 냈는데, 뭐 아무런 민원이 안 들어갈 테니까 가만히 계시겠지만, 진짜 이거를 맞춘 사람이 있을까? 맞췄으면 이 사람은 과연 이거를 어떻게 공부해서 맞췄을까? 이런 생각이 확 듭니다. 이 분야에 일하는 사람 맞출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 분야에 일하는 사람이 우리 핵심반 청문인 같은 경우에 이 분야에서 일하잖아요. 근데 설치에 대해서 일하잖아요. 주차장에 몇 대 설치해야 된다 이런 거는 안 하잖아요. 설치를 하면 어떻게 설치해야 된다 이런 거 하지. 그죠? 충전시설 전체하고. 그래서 이거는 이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서도 주차장에다가 꼭 설치해야 되는 그런 거 사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알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생각해야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자, 보겠습니다. 일단 2교시는 무난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무난했으니까 몇 점 맞아야 됩니까? 여기서는 70점 이상 맞아줘야죠. 꿈의 70점. 이렇게 맞으면 1교시 50점 밑으로 맞았다고 하더라도 2, 3, 4교시에서 좀 올려주면 또 합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1번 노턴의 정리, 태번의 정리, 밀만의 정리. 이건 뭐 설명할 필요가 있나요? 자, 설명할 거. 그냥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니까. 복잡한 회로망이 뭐예요? 여기서 복잡한 회로망을 단순하게 했다라잖아요. 그 복잡한 회로망은 뭐예요? 실무에서 이렇게 그냥 발전소 엄청나게 많은 발전소 다 연결돼 가지고 배전선로에서도 직병렬 막 다 연결돼 가지고 배전망 구축해 가지고 복잡한 배전선로를 통해서 내가 수용가에서 공급받잖아요. 이렇게 공급받는데 여기 이 전원 측에 있는 모든 것이 복잡한 회로망인 거죠. 그럼 내가 여기에서 어떠한 부하를 걸었을 때, 부하 임피던스를 걸었을 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거를 계산해내기 위해서 이거를 단순화시킬 수 있어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전압이 지금 220V 떠 있는데 여기에
1옴짜리 임피던스를 거니까 전류가 220A의 전류가 흐르느냐, 이렇게 계산하면은 얘는 이제 단순한 거고, 태분안의 정리로 봤을 때는 틀린 거죠. 그죠? 우리 그냥 이건 뭐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텐데, 실질적으로는 내가 건 임피던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원 측의 임피던스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임피던스를 1옴을 걸었어도 220A가 흐르는 게 아니라 220V를 걸었을 때, 여기에 전원 측의 임피던스에 의한 것도 영향을 미친다. 전원의 임피던스가 작아야지 좋은 거지만, 전원의 임피던스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제 여기가 뭐가 되는 겁니까? 정전압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전압원으로 구축하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임피던스가 존재한다. 그게 이제 간단하게 태분한 정리로 나타낸 겁니다. 자, 그리고 부하를 안 걸고 이게 단락이 됐어요. 단락전류 계산해야 되잖아요. 단락전류 계산할 때 단락전류 I를 어떻게 계산합니까? 전원의 임피던스, 그리고 여기 걸려있는 전압,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럼 전원의 임피던스를 알아야지 할 수 있죠. 이게 태분안의 등가화 시키는 겁니다. 우리 단락전류 계산할 때도. 그게 우리가 공부해야 될 요점인 거죠. 여기서는 태분안의 정리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이런 어떠한 복잡한 회로망을 하나의 전압과 하나의 임피던스로 단순화 시켜놓고 부하를 걸었을 때 흐르는 전류, 또는 단락이 됐을 때 흐르는 전류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복잡한 회로망을 하나의 전압원으로 해서 이게 전압을 넣으려면 그때는 이 전압이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복잡한 회로망의 어떤 지점에 내가 개방됐을 때 떠 있는 전압, 그죠? 그 전압 넣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 임피던스는 어떻게 넣어요? 내가 기준점 AB 단자를 기준으로 해서 전원 측으로 바라본 임피던스의 직병렬 합성, 맞죠? 직병렬 합성할 때는 전압원은 당연히 단락시켜서 직병렬 합성하면 되는데, 회로 이론상의 전류원이라는 게 들어있으면 개방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쓰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태분안의 등가이로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 계통에 임피던스가 영향을 미친다. 얘가 키포인트인 거죠. 그러니까 부하로 흐르는 전류. 그 다음에 단락이 생겼을 때는 흐르는 단락 전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노튼의 정리는 이게 쌍대적인 관계로 변환시킨 거예요. 하나의 전류원과 이 병렬 어드미턴스로 대치시킨 거다. 이렇게 하시고, 이 하나의 전류원의 전류는 어떻게 구합니까? 계통에서, 복잡한 계통에서 여기를 AB 단자를 딱 단락시켰을 때 흐르는 전류, 그걸 구해가지고 이 전류원으로 넣고, 그 다음에 이 똑같은 조건으로 직병렬 합산을 해서 만든 임피던스를 병렬로 넣는 거죠. 그 임피던스와 어드미턴스의 관계는 분의 1의 그냥 관계인 거고, 그래서 임피던스로 넣느냐, 어드미턴스로 넣느냐, 이렇게 넣느냐, 아니면 왜 어드미턴스로 넣으면 임피던스 분의 1 이렇게 해서 넣을 거냐, 그것만 다른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식 해가지고 전류식을 적어주면 되죠. 여기에다가 어드미턴스로 표현하면 어드미턴스 분의 내 어드미턴스, 임피던스로 표현하면 병렬이니까 임피던스 합성분의 합성이 아니라 이 두 개 임피던스 더하기 분의 남의 임피던스 해가지고 흐르는 전류가 분류가 된다.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거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압원에서 전류원을 갈 때도, 태분안의 등가원에서 이 전압에서 전류를 갈 때도 여기에 이제 단락시켜 놓고 이 흐르는 전류가 전류원의 IS라고 했죠. 그리고 이 구해놓은 임피던스가 병렬로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전류원에서 전압원 갈 때도 여기 전류가 임피던스로 흐를 때 뜨는 전압, 얘가 전압원에서의 전압이 되는 거고, 이 임피던스가 직렬로 연결되면 이거 바뀌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시면은 이제 회로 이론에서 혹시 계산 문제 나와도 우리가 풀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태분안의 정리와 노튼의 정리는 서로 쌍대적인 관계를 갖는다라고 해서 이 수식만 적어주면 서로 똑같은 전류를 구할 수 있는 식이 되고 서로 전류원과 전압원이 바뀔 수 있다. 자, 밀만의 정리는 왜 공부를 합니까? 복잡한 회로망에 태분안의 등가 회로를 만들기 위해서 AB 단자의 전압을 딱 구하고 싶은데 여기가 복잡한 회로망이에요. 그래서 하나 구해내는 방법이 뭡니까? 여기 AB 단자에 뜨는 전압을 우리가 하나 구하는 방법은 중첩의 원리. 다 전압원, 전류원 각각이 해가지고 다 중첩시켜서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복잡해지죠. 근데 이러한 형태의 전압원과 임피던스로 연결된 이러한 형태의 전원 측은 밀만의 정리로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다. 이게 밀만의 정리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잖아요.
그 밀만의 정리식 해가지고 임피던스 분의 1, 임피던스 분의 1, 분의 1, 분의 1, 분의 그 다음에 전류, 임피던스 분의 전류, 각각의 전류, I1, I2, I3. 그래서 여기 지점에 키르히호프의 전류 법칙 이용해서 유도해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도하고 하는 거는 이제 공부할 때 하시면 되고, 여기에서는 밀만의 정리, 밀만의 정리를 우리가 사용하는 이유를 설명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전압원, 여기는 이제 3개로 해놨는데, 이 전압원 3개와 여기에 뜨는 전압을 얘기를 할 때, 이 전압원 3개는 실무에서 뭐로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실무에서 발전기에서 이렇게 전압을 생산을 할 때, 여기 발전기 자체에 뜨는 전압, 그 다음에 발전기의 임피던스, 또는 여기 선로의 임피던스 존재하죠? 또 A상, B상, C상 전압 존재하잖아요. 그런 전압이 있으면 그 전압 넣고 이 선로에 있는 또는 발전기 자체의 임피던스 넣고 바로 여기에 어떤 AB 단자의 전압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회로망에서는 그냥 회로망의 이론으로 우리가 공부하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은 점수 받으실 겁니다. 두 번째, 보호용 계정기의 CT 선정 시 고려할 사항. 자, CT 선정 시 고려할 사항 그러면은 우리는 여러분들은 첫 번째 생각할 때 그냥 CT의 1차 전격 전류와 2차 전격 전류, 전류비, 그죠? CT의 과전류 강도, 과전류 강도, 과전류 정수 뭐 20, 과전류 강도 예를 들어서 뭐 40배 또는 150배, 또 CT의 전격 부담 이런 거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적을 건데, 보호용 계정기에서 특별히 고려해야 될 건 뭐냐라는 거죠. 자, 이 보호용 계정, 이게 보호용이다라고 하면 OCR 계정기를 동작시키기 위한 과전류가 흘렀을 때, 그죠? 단락전류 IS가 흘렀을 때 동작을 해가지고 빠르게 차단하든지, 아니면 과부하 전류가 흘렀을 때 차단하든지 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보호용 CT다라고 하면 여기에 단락 전류가 흘렀을 때 2차로 전류를 제대로 흘려주냐 흘려주지 않냐가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거 등가회로 그려 놓으시고, 등가회로를 그리고 여기에 여자회로가 있잖아요. CT도 그 여자회로 그려가지고 여기 여자 전류가 자속을 만들고 또는 이제 손실도 있고, 이런 여자 회로가 있는 만큼 그 I1 전류가 변류비에 의해서 변류가 돼서 I2 전류로 흘러가야 되는데, 여기 여자 전류의 개념만큼 오차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게 이제 기본적인 건데, 여기에 과전류가 흐르면 포화가 되고 철심이 포화가 되면 2차로 전류가 많이 안 흘러가거든요. 그만큼 이제 여자 전류로 많이 빠지는 거고요. 개념이. 그래서 이 많이 안 흘러가기 때문에 얘가 OCR 계정기가 충분히 검출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CT를 우리가 설계를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얘기했던 부담, CTB, 과전류 정수, 과전류 강도 중에 뭐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지금 대두가 되는 겁니까? 보호용 CT에서 과전류 정수, 그죠? 과전류 정수. 1차 전격 1차 과전류 정수는 뭐예요? 전격 1차 전류의 20배의 전류가 회로에 흘러도 회로가 흘렀을 때 그때 포화가 시작되는 거다. 20배 이하의 전류에서는 포화가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포화가 되면 오차가 생겨요. 그럼 내가 OCR 계정기의 동작 전류, 이 순시 동작을 동작이든 한시든 이 정도의 큰 전류가 흘러야지 동작되게끔 세팅을 해놨는데, 이만큼의 전류가 1차 회로에 흘러도 2차로 안 흘러가요. CT에서. 그러면 이게 보호계정기가 부동작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막아야 된다. 그게 보호계정기의 첫 번째 요소인 거죠. 그래서 과전류 정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전격 전류 간단하게 25점 문제니까 전격 전류 어떻게 구한다? 회로 전류의 여유를 둬서 2차는 5A. 그 다음에 전격 부담. 이게 실부담보다 크게 해야지 된다. 실부담보다 작으면 뭐가 생겨요? 오차가 생긴다 또.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오차 계급 이런 것도 있으니까 보호용 계정기에 이 오차 계급 표현하는 법.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전격 부담이 실부담보다 크면 클수록 오차가 많이 생기고, 오차가 생기는 CT에서 오차가 생기는 한 가지 이유는 뭡니까? 무조건 포화입니다. 포화. 2차 측이 포화 전압에 다다르게 되면 조금 그때부터는 오차가 심하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임피던스가 여기에 걸려있는 임피던스가 커져도
전압이 높게 뜨고요. 전압이 높게 뜨는 만큼 여기 2차 측 전류는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 여자 전류 흘려야지 전압이 뜨는 거니까. 이런 복잡한 관계가 CT에는 있어요. 그죠? 그래서 CT는 우리가 잘 공부를 해둬야 됩니다. 자, 그 여기에서 포인트 이제 과전류 정수 얘기를 하시고요. 과전류 정수는 1차 측에 흐르는 전류가 2차 측의 비오차가 마이너스 10%가 되는 그때, 이제 포화가 시작될 때까지의 전류하고의 전격 1차 전류하고의 비율, 그게 과전류 정수다. 과전류 정수 20이다라고 하는 것은 20배의 전류에서 포화가 시작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과전류 정수 결정을 할 때는 여기에 실제로 흐르는 단락전류 계산을 해봐야 되죠. 해봐서 내가 이 CTB는 여기 회로에 흐르는 전격 전류를 가지고 여기에 여유를 도소하는 거잖아요. 여유 1.2에서 1.25 사이 정도로 해가지고, 그래서 CTB를 계산을 했더니 100대 5가 나왔어요. 그래서 전격 CT 1차 전류는 100A예요. 근데 단락 전류를 계산을 했더니 단락 전류가 예를 들어서 10카가 나왔어요. 10kA가. 그러면 내가 전격 1차 전류는 100A인데 10kA의 단락 전류가 나왔네? 계산해 보니까 몇 배예요? 100배가 되는 거죠. 100배가. 그래서 100배의 전류가 지금 흘렀을 때 내가 이 포화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아까 얘기한 대로 과전류 정수 N이 20이면 20배의 전류에 포화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100배의 전류가 흘렀을 때 2차 측으로 100대 5짜리니까 5A의 100배도 흐를 거 아닙니까? 500A를 흘려줘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원칙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계전기가 제대로 동작하고 오동작하지 않고 동작할 수가 있다. 그래서 포화되지 않아야 된다. 첫 번째. 그럼 두 번째는 진짜로 포화가 안 되게 과전류 정수를 100으로 해놨더니 2차 측으로 1차 측에 단락이 생겼을 때 500A 흘러간대요. 이렇게 했더니 문제가 또 뭐가 생겨요? OCR 계전기, OCGR 계전기가 어떻게 돼요? 타버려요. 이 전류가 너무 많이 흐르니까 알자생 알만큼 열이 나가지고 그냥 타버려요. 손상돼 버려요. 그러면 과전류 정수는 무조건 키우는 게 또 좋은 게 아니구나. 어느 정도 한도는 둬야 되겠구나. 이래서 이제 우리가 좀 힘든 거죠. 그럼 적정한 한도 얼마로 할 거냐. 얘가 견딜 수 있는, OCR 계전기가 견딜 수 있는 일반 규격이 몇 암페어입니까? 200A 정도에서 1초 정도 견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A를 초과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 과전류 정수를 좀 낮춰가지고 과전류 정수를 20으로 해서 20으로 만들어 놨어요. 20배의 전류까지만 제대로 흘려준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오차가 막 팍팍팍 생깁니다. 20배의 전류는 5A에서 20이다라고 하면 100A 정도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 2차 측이 100A 정도가 흐를 때는 까지는 포화 안 돼요. 그거가 더 많이 흐르면 포화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계전기들은 손상을 입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 보호가 확실하게 되느냐? 그거를 검토해야지 되는 겁니다. 내가 포화가 되더라도, 그러니까 여기에 회로에 전격 전류에 20배의 전류가 흘렀을 때 OCR 계전기가 내가 원하는 시간에 확실하게 동작만 한다면 줄여도 되는 거죠. 그죠? 동작만 한다면. 그래서 이게 이제 종합적으로 검토되는 게 보호 계전기용 CT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설명을 해주시는 게 이 문제의 키포인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키포인트로 그럼 들어가야 될 게 뭐냐? 과전류 정수에 대한 개념, 그죠? 그리고 이 과전류 정수를 고려해서 우리가 선정하는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 첫 번째는 포화가 되지 않고 확실하게 동작하게끔 해야 된다. 두 번째는 확실하게 포화가 되지 않게끔 하려고 하니까 OCR 계전기가 타버리더라. 그 이내에서 동작할 수 있게끔 하는 정도로 세팅을 하고, 그리고 포화를 시켜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그거를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 이 과전류 정수가 너무 낮으면 포화가 돼버려서 오동작돼요. 그런 문제를 첫 번째 해결을 하고요. 두 번째, 과전류 정수가 너무 높으면 포화가 안 돼서 계전기들이 손상이 돼요.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야 되는 말 속에 들어가는 그림이면 좋다라는 거죠. 얘는 과전류 정수 13은 13배의 전류가 흐르면 포화가 되는데 35로 하면은 13배의 전류가 흐를 때 포화 안 되잖아요. 오차가 거의 없잖아요. 그런 거고, 결국 35배의 전류가 흐르면 포화가 된다. 이 그림이니까 이거를 응용해서 설명하시면 되고, 자, 얘는 이제 또 실제 부담도 영향을 미치죠. 여기에 부담이 실부담보다 더 커야 된다라고 했는데, 과전류 정수를 내가 적정하게 그러니까 20배의 포화가 되게끔 과전류 정수 N을 이렇게 선정을 해놨는데,
이 부담이 엄청나게, 아니, 부하가 여기 임피던스가, 걸려있는 임피던스가 엄청나게 커요. 크면은 20배의 전류가 흐르지 않아도, 그러니까 40VA인데 80VA 부담이 걸려있으면, 가저열 정수 N이 20일 때, 가저열 정수 N이 10으로 줄어듭니다. 그게 가저열 정수와 2차 부담을 일정하다. 얘가 20으로 선정해놨는데, 그리고 얘가 전격이 40VA였는데, 얘가 80VA가 돼버리면 가저열 정수가 2분의 1로 확 줄어듭니다. 그만큼 빨리 포화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부담이 3배가 되면, 이거 3분의 1로 가저열 정수가 쭉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빨리 포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계전기 오동작 생기죠. 이제 검출이 제대로 안 되겠죠. 이런 것들하고의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CT의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해야지 알 수 있는 내용인 거죠. 지금 한 번 들어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같이 공부가 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과전류 강도, 얘는 뭡니까? 과전류 강도는 그냥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될 상황인데, 여기 10카가 흐른다며 1차 전격 전류에 100배가 흐른다며, 그러면 이 100배의 전류에서 견뎌야 됩니까? 못 견뎌도 됩니까? 견뎌야 되죠. CT가, 그럼 CT에 뭐가 견뎌야 돼요? CT에 감겨있는 코일, 거기에 전류가 흐를 테니까 걔가 열적으로 견뎌야 돼. CT 자체가 이거 못 견디면 CT가 타버리니까. 그 열적 강도, 기계적 강도는 뭐예요? 코일에 전류가 흐를 텐데 코일 간에 발생하는 전자력, 그게 대해서 또 깨져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기계적 강도죠. 그러면 100배의 전류에 대해서 견뎌야 되겠다. 과전류 강도 100배 이상이 돼야 되겠죠? 견딜 수 있는 전류의 크기는. 그래서 몇으로 선정합니까? 150배로 선정을 한다. 그럼 100배인데 150배로 한 이유는 우리가 기본 규격을 알고 있으니까. 기본 규격이 40배, 75배, 150배, 300배 이렇게 있는 거니까 이 중에서 150배를 선정해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실무까지 실무적인 것까지 겸비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계적 과전류 강도는 또 열적 과전류 강도의 몇 배가 돼야 돼요? 2.5배가 돼야 된다. 이유는 이 I 피크치의 단락 전자력에 견뎌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런 걸 다 알고 계시니까 충분히 써주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번. 자가용 수변전 설비 중에 변압기 운영에 있어서 에너지 절감 대책. 자, 그럼 변압기. 그러면, 왜 잘 안 붙죠, 이게? 변압기를 그려야죠, 일단. 공부하면서. 변압기 그려놓는 거죠. 개통의 수전 설비 변압기에서 에너지 절감 대책. 그러면 뭐를 우리 적어야 돼요? 에너지가 낭비되는 건 뭐예요? 손실이죠. 손실을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효율식 알고 있으면 적어야 되겠죠. 입력분의 출력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MP 코사인 세타, 이게 변압기 현재 출력이다라고 하면, 그래서 여기 입력에는 손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어떤 손실? 그래서 이 철손, 그 다음에 M제곱의 PC, 동손, 이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철손과 동손을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가능한. 그래서 이거를 또 그리면은 무부하손, 철손, 그 다음에 부하손, 동손, R자상 R만큼 이렇게 그려놓고, 실제 손실은 이렇게 된다. 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해보자. 그 무부하손을 줄이는 변압기, 어떤 변압기예요? 고효율 변압기, 그죠? 그 고효율 변압기를 선정해야 된다. 고효율 변압기는 어떤 변압기가 있어요? 자구미세와 아몰퍼스, 그죠? 특히 아몰퍼스는 무부하 손실을 엄청나게 많이 줄였죠. 자구미세화는 무부하 손실 아몰퍼스보다는 조금 적지만 조금 줄이고, 부하손도 조금 줄이고, 그죠? 이렇게 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 변압기의 최대 효율이 내는 거는 언제 효율이 나요? 철손과 동손이 같을 때 최대 효율을 내잖아요. 그래서 여기 철손은 고정손, 동손은 부하의 크기에 따라서 변하는 손실. 근데 실제 효율은 여기 철손과 동손이 같은 요 지점의 부하율에서 최대를 내고, 이거보다 작거나 크면 이 효율이 떨어져요. 그죠? 요 효율점에서 운전을 하는 게 또 중요하다. 일단 낮추기도 하지만 운전을 해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효율점이 일반 변압기다라고 하면 한 60%, 6에서 70%, 그죠? 여기 아몰퍼스다라고 하면 이 최대 효율이 어디에서 발생합니까? 한 40% 정도에서 발생하잖아요. 이쪽 40% 정도에서 최대 효율이 발생하는데, 왜 여기에서 이 부하율에서 최대 효율이 발생해요? 무부하 손실을 확 낮췄기 때문에. 무부하 손실과 부하 손실이 같은 지점에서 최대 효율을 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수식적으로 표현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요 수식 하나만 가지고, 요 그림 하나 가지고. 그러면서 풀어나가면 그려야 되는 그림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표현해야 되는 표현이 있는 거고. 그러면 이 자구미세아는 아몰퍼스는 40% 정도 그 이하에서 최대 효율을 내고, 자구미세아 변압기, 저소음 고효율 변압기는 한 40% 이상에서 또 이제 뭐 50-60%에서 최대 효율을 내고 40% 정도에서 얘가 갈라지잖아요. 아몰퍼스는 40% 이하의 부하율에서 최대 효율, 고효율 변압기지만, 그 다음에 자구미세아는 50-60%에서 최대 효율 이렇게 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여기 고효율 중에서 아몰퍼스를 선택할래요? 저소음 고효율, 자구미세아를 선택할래요? 내가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선택할 때는 뭐를 고려해야 된다? 부하의 변화를 고려해야 된다. 내가 부하를 이렇게 쓰는 패턴이냐, 이렇게 쓰는 패턴이냐, 이렇게 쓰는 패턴이냐에 따라서 변압기의 결정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변압기는 이 피크치 이상의 이 용량을 결정해야 돼요. 예를 들어 1000kV면 1000kV에 이렇게 써놔야 돼요. 부하가 900kV에 이어도. 그죠? 근데 평상시에 이렇게 안 써요. 밤 시간 이럴 때 안 써요. 그 부하율이 낮아. 그런 데는 어떤 변압기? 아몰퍼스 변압기를 쓰는 게 더 효율적이다. 어디에요? 예를 들어서 학교 아침에 9시에 가가지고 애들 4시에 다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다 불이 다 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하율이 아주 낮죠. 그런 데는 아몰퍼스를 써야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여기 자구미세아는 어디다 써야 돼요? 공장, 데이터 센터, 밤에도 돌아가는 곳, 그죠? 그런 데는 자구미세아를 써야 고효율로 운전할 수 있다는 거죠. 변압기의 종류를 그냥 고효율이다 끝내지 마시고 아몰퍼스와 자구미세아를 가지고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변압기의 용량을 너무 크게 잡으면, 요만큼만 쓰는데 너무 크게 잡으면 이거 다 무부하 손실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용량을 적정하게 해야 돼요. 용량을 적정하게 하려면 뭐 어떤 거를 고려를 잘해야 돼요? 그렇죠. 수용률, 그렇죠. 수용률, 부등률 이런 것들을 고려를 잘해야 되는 거죠. 그 용량을 적정하게끔 하자. 계획을 세울 때 기존에 사용했던 우리 표준 부하 밀도를 적정하게끔 잘 사용을 하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적용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운전이 어떨 때는 10%에 있고 어떨 때는 90%에 있고 어떨 때는 10%에 있고 이래요. 그죠? 근데 부하가 이렇게 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하가 변함에 따라서 최대 효율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 그게 뭡니까? 변압기를 쪼개가지고 여러 대를 설치를 해서 병렬 운전하자. 그러면 부하가 조금밖에 안 쓸 때는 너 2개 꺼. 하나로만 켜. 너 부하율 70으로 유지해. 그 다음에 부하가 막 많아졌어요. 100이 막 넘어가요. 그럼 빨리 투입해가지고 또 맞춰줘요. 2대로 해가지고 2대에서 한 50에서 70에서 또 유지를 해. 그러면 계속 고효율 운전을 하는 거죠. 이게 변압기의 무슨 운전이에요? 대수 제어, 통합 운전. 그죠? 병렬 운전 구성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 또 변압기를 1단 강압, 2단 강압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1단 강압을 하면은 변압기가 요만큼만 들어가면 되는데 2단 강압 해가지고 229을 66으로 66을 저압으로 이렇게 하면은 여기 메인 변압기가 하나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경우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필요하지 않으면 1단 강압만 해라. 그러면 끝이죠. 뭐. 그림 그려가지고 설명하면. 이 정도 하면은 이 정도 해도 시간을 줄여야지 25분에 쓸 수 있어요. 우리 이제 2교시부터는 25분 만에 한 문제씩 풀어야 되니까. 100분이니까. 1교시는 10분 만에 한 문제 풀어야 되고. 1교시 1번 문제 잘못 선택해가지고 40분을 써먹었다? 네. 다음에 시험을 다시 보면 됩니다. 네. 그런 안타까운 상황은 내가 실력이 조금 부족할 때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완벽하게 공부 다 해놓고 그런 상황을 만들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아직 합격하지 못할 때 빨리 시험 봐가지고 시험 시간을 어떻게 컨트롤 해야 되느냐,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됩니다. 자, 3번 문제. 했네요. 에너지 별감. 그래서 이건 의무사항, 권장사항 한번 띄워놓은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어차피 암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변압기는 뭐냐? 고효율 변압기, 적합한 용량, 대수 제어, 직강압 방식. 이렇게 해서
그림하고 수식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아몰퍼스와 자구미세화 변압기의 효율 곡선이고, 부하율이 낮은 곳에서 아몰퍼스, 부하율이 높은 곳에서 저소음 고효율, 자구미세화 변압기를 선정하면 됩니다. 용량 적정하게 수용률 잘 적용하고, 그 다음에 합리적인 뱅크를 구성을 해라. 아까 병렬운전 구성도 필요하지만 이런 계절성 부하 별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왜? 냉방용이면은 겨울에 끄면 되니까. 그럼 어떤 손실이 줄어요? 무부하 손실. 켜놓기만 해도 발생하는 무부하 손실. 얘가 이제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그럼 구성. 그래서 설명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친환경적 자동차. 이거는 법 내용이니까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러고 다음에는 시험에 안 나온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기왕에 시험 나왔으니까 하나 알아둬야 될 거 생각하면은 친환경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하이브리드, 수소 이런 거 우리가 이제 운영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친환경 자동차다. 하이브리드도 전기로 충전할 수 있는 그런 타입도 있잖아요. 자, 이런 이제 특히 전기 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죠. 전용 주차 구역을 해야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건축물, 이건 다 건축물이죠. 이런 건축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 그럼 건축물의 종류 이거 몇 가지 좀 암기해 놓으시면 사실 여러 군데서 써먹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똑같거든요. 뭐 내진 대상, 예를 들어서 IB 대상이다라든지, 또 여기처럼 주차장에 있는 대상이라든지,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를 설치하는 대상이라든지, 그런 곳에 어떻게 건축물의 종류를 쓴다고 그러면 건축물의 종류가 이게 다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면 그냥 살짝 암기해도 나쁘진 않죠. 잊어먹더라도.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이제 공동주택, 그 다음에 그냥 주차장, 공용주차장 이런 곳에도 전용주차 있어야 되잖아요. 그 내용이 있고, 얼만큼 설치해야 되냐? 100분의 5 이상 해야지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5% 이상은 설치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설치 안 된 주차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이제 사업에 뛰어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기술사 따신 다음에 사업에 뛰어드셔도 아직도 할 일이 제 생각에는 할 수 있는 업체보다 할 일이 더 많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진행이 되는 게 그죠. 앞으로도 점점점 많이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총 주차 대수에 이게 뭡니까? 기축시설, 공공기축시설은 주차 대수의 100분의 2%를 의무적으로 해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충전 시설의 종류는 급속 충전, 완속 충전이 있는 거죠. 40kW를 대상으로 갈라지네요. 그죠? 그 이하면은 완속 충전, 그 이상이면은 급속 충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5번. 조명기구의 배치 방법. 그러면 우리 교재 그대로 있잖아요. 이게 생각이 안 났을 뿐이지. 그래서 제가 우리 1교시, 2교시 마치고 이제 잠깐 건축전기 하는데 갔었는데, 이제 문제를 보고 이제 배치 방법, 그래서 편측 배치, 중앙 배치, 저도 문득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하다가 또 무슨 배치가 있지? 이제 건축화 조명 이런 것들을 잠깐 생각해냈었는데, 집에 와서 저도 왜 안 떠오르지? 그러면서 책을 얼른 봤죠. 딱 보자마자 이게 왜 안 떠올랐을까? 그러니까 전반조명, 국부조명, 전반적 국부조명, 얘가 이제 가장 큰 포인트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해도, 저처럼 오랫동안 해도 또 문득 안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반복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반복은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서브노트에 있으면은 그 서브노트로 해도 되는데, 제 생각은 기본 교재를, 반복은 기본 교재에 정확한 중요한 포인트를 내가 표기를 해놓고, 근데 표기한 그것만 계속 보면 안 되고요. 기본 교재를 계속 이렇게 한 번씩은 훑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배치 방법 이런 것들도 다 노란색으로 짝짝짝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눈에 들어오고, 한 번씩 지나가면 시험장에서 그냥 전반조명, 국부조명, 전반조명, 국부조명, 그치 얘지. 그러면 어떤 경우에 전반조명 하냐, 어떤 조명에 국부조명 하냐, 그거는 우리 충분히 쓸 수 있잖아요. 그 전반조명 하는 거. 사무실, 학원, 교실 이런 데도 전반조명 하잖아요. 전반조명 할 때 장점, 여기 균제도가 균일하다. 그죠? 그리고 아무 데나 책상을 놓고 사용할 수가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 거잖아요. 단점은 그만큼 균등한 대신에 전력의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야지 되는 거죠. 딱 필요한 곳만 하면은 줄일 수가 있는데, 그걸 두 개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둘 다 맞추고 싶은 게 어떤 조명입니까? 전반적 국부조명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살짝 해놓고 국부적으로 하자. 그거를 이제 설명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타스크 앤 앰비언트 라이팅까지 가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건축화 조명은 여기에서는 키포인트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건축화 조명을 내가 답안지에 넣은 이유는 우리는 우리가 공부한 데서 답안지를 만들어내야지 되는 거니까. 완벽한 모범 답안이 있겠으나 우리는 우리가 공부한 데에서 유출을 해내면 되는 거니까. 그럼 건축화 조명은 조명 방식의 일종이죠. 조명 방식의 일종인데 여기에서도 조명 배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중상장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광천장 조명, 루버 천장 조명을 할 때는 저 안에 있는 등기구의 배치를 여기 높이의 1.5배보다 간격을 작게 해야 된다. 그런 게 이제 배치 아니겠습니까? 그늘이 생기지 않게 보가 있는 경우에는 보강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코너, 코니스, 이 밸런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벽부에 배치하는 방법이 있다. 벽부에 코너 배치, 밸런스 배치, 그 다음에 코니스 배치 이런 게 있다. 코니스 배치 이런 게 있다라고 간략하게 설명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운라이트도 배치로 가면은 단조로운 배치도 할 수 있지만 어떤 이 패턴을 이루는 그런 배치 이런 것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광창 같은 경우 벽에 그런 건 이제 벽부에 배치하는 방법이다. 이런 거를 간략하게 쓰라는 거죠. 이 다 쓰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공부를 이제 같이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답안지를 보고 여기에서 포인트를 찾아서 쓰라는 거구나라는 걸 아시는데,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을 보면은 이걸 어떻게 다 외워서 쓰냐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6번 마지막 문제. 인하도선 배치 방법. 자, 보겠습니다. 인하도선의 방법이죠. 우리 이제 건축물의 수레부 방법, 그 다음에 인하도선 방법, 접지 방법 이 세 가지를 보는 거잖아요. 그 수레부는 돌침형도 있고, 그 다음에 수평 도체 방법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메시법도 있고 한데, 일단 이거를 수레부까지 봤을 때 70, 50, 40으로 줬단 말이에요. 높이를 70으로 줬어요. 저는 처음에 눈이 일단 절로 딱 가더라고요. 첫 줄을 읽을 때 70, 4등급? 그러면 수레부에서는 뭐를 추가적으로 써줘야 됩니까? 70m고 4등급이다. 4등급의 회전구체 반경은 60m거든요. 측내 방지, 그죠? 그 수레부 문제였다면 수레부에 대한 내용을 적고 이 측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는 게 포인트였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제가 70m를 딱 보는 순간 그 느낌이 일단 딱 들었죠. 근데 가로 50, 세로 40 이렇게 해놓고 쭉 읽다 보니까 1, 2 해가지고 인하도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김이 푹 빠졌어요. 그래서 인하도선은 뭐냐. 그래서 인하도선 할 때 분리된 피레 시스템의 인하도선, 분리되지 않은 피레 시스템의 인하도선 이렇게 있잖아요. 인하도선의 기본은 뭡니까? 인하도선의 목적은 피레 수레부에서 접지 시스템으로 빠르게 방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인하도선이죠. 그래서 인하도선은 그 신뢰성이 중요해야지 되고요. 인하도선을 내릴 때는 하나로 내리는 것보다는 여러 개를 내려야 되죠. 2개 이상으로 내리는 게 좋은 거고요. 인하도선의 정기적 연속성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단자도 좀 구비를 해놔야지 되고요. 그 인하도선도 굵기를 잘 선정해야 되죠. 열적으로 열이 나서 타버리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아주 짧은 시간, 큰 전류이긴 하지만 아주 짧은 시간이어서 기본적으로 50스퀘어 정도면은 충분하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는 거죠. 이게 인하도선인데 분리된 시스템과 분리되지 않은 시스템이 뭐냐, 그것만 우리가 정확하게 보면 됩니다. 여기 문제에서는. 그리고 인하도선을 할 때는 우리가 KEC 기준에서 IC 기준을 따오면서 인하도선은 2가지로 분류를 해놨거든요. 분리된 시스템과 분리되지 않은 시스템. 그래서 분리된 시스템은 뭐냐, 분리된 시스템은 건축물이나 구조물과 접촉하지 않고 내리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접촉하지 않고 이렇게 띄워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라. 여기에 띄워야 되는 간격이 존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간격은 쫙 인하도선을 통해서 전류가 흐르면 여기 I자승 R만큼 열이 난다니까요. 그죠? 열이 나는데 이 열이 여기 목재 건축물이다. 왜냐면 이제 IC, KC 기준은 더 콘크리트 구조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목재다라고 하면 화재가 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분리를 시켜서 하라는 그런 방법이 있는 거고, 그러면은 이렇게 별도로 지주를 세워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여기 이제 어떤 수레부를 띄워가지고, 그 다음에
이런 좀 건축물이다라고 했을 때 별도로 이렇게 수레부를 세워놓고 또는 수레부를 수평도체로 해놓고 또는 메시로 해놓고 단독으로 내리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거리를 띄워가지고 그거를 표현하는 게 분리된 시스템인 겁니다. 자, 그래서 분리된 시스템은 이제 기술 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는 거죠. 여기에서는 이제 1개 이상, 여기서 막 2개가 아니라 1개 이상으로 해라라는 거고, 그 다음에 각 1조 이상의 인하도선, 여기 메시, 수레부가 메시인 경우는 그 메시에서 1개씩 이렇게 인하도선을 내려야지 된다라는 거죠. 독립적으로 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분리되지 않은 피레 시스템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입, 이게 PVC 배관 매입하잖아요. 또는 이제 노출을 하더라도 그 간격이 띄어지지 않으면 얘는 분리되지 않은 피레 시스템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0.1m 이상 이격을 하거나 관에다가 넣어가지고 매입을 하거나 그러한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항상 2조 이상의 인하도선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균등한 간격으로 배치를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일단 균등한 간격으로 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1조 이상이다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전류가 흐를 때 뭐가 생겨요? 자개 H가 여기 생기는 거죠. 그럼 자개 H가 이렇게 생기면, 자개 H, 자속 파이가 쫙 만들어지면 여기에 어떤 내부에 전기 전자 장비가 있다. 이 자속이 확 지나가면서 dt분의 d파이만큼 변화가 아주 빠르게 생기죠. 그래서 Ldt분의 d, 그러니까 ndt분의 d파이, 이것만큼 역기전력이 확 뜨는 거예요. 이 기기에 절연 파괴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막으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방법은 이렇게 균등하게 인하도선을 내려가지고 여기에서도 전류가 흐르면 여기 자속을 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만들고, 그래서 여기 회전하는 곳에서 건축물 내부에서 자속이 상쇄가 되게끔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내부가 안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병렬로 이렇게 쭉쭉쭉 내려라. 근데 병렬로 내릴 때는 균등한 간격으로 내려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저기 뭡니까? 교재, 지금 오늘 배포해드린 건 여기까지만 나오죠. 여기까지만 나오는데, 저도 어제 밤에 다시 한번 보다가 문제를 딱 다시 보니까 분리된 인하 시스템, 분리되지 않은 인하 시스템, 딱 여기까지만 보고 제가 답안지를 작성을 했거든요. 근데 어제 다시 보다 보니까 배치 방법과 인하도선 수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인하도선 수? 그래서 가로 50과 세로 40을 인하도선 수 때문에 해놨구나. 제가 딱 그 생각이 들고 답안지를 수정을 한 겁니다. 어젯밤에 수정했어요. 여러분들한테는 여기까지만 있는 거죠. 그럼 제가 그래도 여기까지만 해놨어도 틀린 건 없어요.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나도 질문을 잘못 봤다. 이 얘기를 왜 하냐? 시험장에서 질문을 잘못 볼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도 제가 문제 해설을 하면서도 잘못 보는데 시험장에서 얼마나 잘못 보겠어요. 이거를 또 회로 수를 적어줘야지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기본도서에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기본서에 그대로 있는 거고, 우리는 이게 4등급으로 하면은 인하도선 간격을 20m 간격으로 해야 되니까 여기 35, 45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35, 20m가 넘어가니까 4기통의 모서리에다가 먼저 내리고 가운데 하나 넣어야 된다. 그 다음에 45니까 4기통에 먼저 하나 내리고 여기 가운데 2개를 해야지 20m 이내가 된다. 이런 얘기를 우리 이제 강의 시간에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주어졌네요. 50m와 40m가 주어졌으니까 이때 인하도선 몇 개가 되느냐? 52 2개고 42 2개니까 합하면 180. 이렇게 풀면 안 되는 거 일단 보여드립니다. 180이고 나누기 20m. 그럼 몇 개예요? 9개입니까? 그래서 9개를 균등하게 배치한다. 이러면은 모르겠어요. 답안지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실무에서는 어떻게 해야지 돼요? 내 모퉁이를 우선으로 먼저 내리시고요. 내 모퉁이 주변으로 인하도선을 먼저 내리시고, 왜냐하면 여기서 수레부도 보강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수레부가 가장 낙뢰를 땅 쳤을 때 건축물에 맞는다면 가장 맞을 수 있는 확률이 어디예요? 여기 모서리잖아요. 그래서 모서리는 수평도체 할 때도 이렇게 해가지고 수평도체를 좀 보강을 해야지 될 필요가 있잖아요. 여기 빵 맞으니까 이게 낙뢰는 어디로 갔다가 흘러내려가면 안 되거든요. 가장 단거리로 흘러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인하도선이 꼭 필요한 거예요. 땅으로 그냥 바짝 내려가게. 그래서 내군제를 먼저 하고, 그러면 여기에 20m가 넘어가니까 가운데 하나, 여기 20m가 넘어가서 3등분을 해야 되니까 가운데 2개, 이렇게 해서 개수를 산정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총 10개의 인하도선을 배치를 해야 된다. 그거를 그림을 그리고 설명하시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인하도선 수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나머지는 이제 KC 기술 기준에 있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KC 내용을 잘 파악하시면 되고요. KC를 여러분들이 다 그냥 완벽하게 뭘 다 봐야 되냐? 그거보다는요, 기존에 공부했던 내용 중에 예전에는 기술 기준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KC로 어떻게 바뀌어가지고 그걸 적용을 해야 되느냐. 이 관점으로 KC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의 자료에 거기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KC를 보고 싶어도 못 보잖아요. 평소에 안 보시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KC 해설서 반 있으니까 깨알 간 것 같은데 KC 해설서 반에서 한번 하시라고 반을 만들었어요. 이번 분기에. 그래서 3월 달에 개강합니다. 그래서 이 해설서 책 이걸로 그냥 여기에 우리가 기술사 공부하면서 꼭 알아야 되는 거, 실무하면서 알아야 되는 거 한번 그냥 살펴보는 반을 우리 이영하 교수님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영하 교수님이 전기 자격증이 5개 다 있으시잖아요. 건축전기 발송배전, 안전응용, 철도까지, 전기 철도까지. 근데 연세도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합격한 거 보면은 뭔가 이유는 확실하게 있거든요. 본인만의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그냥 연구반으로 만들어서 하시면 잘하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번에 KC 해설서 반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다라고 같이 의견이 맞아가지고 KC 해설서 반을 개강합니다. 언제까지 할지 몰라요. 한 번 하고 끝낼 수도 있어요. 뭐 기본반, 심화반이 꽉 찼잖아요. 꽉 찼으니까 저희 학원에 와서 일단 공부는 해야 되겠다. 그런 분이 지금 현재 갈 수 있는 반은 KC 해설서 반밖에 없습니다. 모의고사반 있고, 모의고사를 내가 한번 치르고 첨삭해보겠다 그러면 모의고사반 가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2교시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